네, 형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촬영이네요. 글쎄 말이야, 많이 덥죠? 아. 네. 벌써 다 치우셨네요. 다 뺐어요. 어제가 마지막 이사였거든요. 아, 네. 야, 이거 이 또 많던 물건이 이제 의자 하나 없어가지고 세팅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그럼 서서 찍어야 되나요? 글쎄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니? 바닥에 그냥 퍼질러서 찍을까요? 네. 저희 촬영 준비 완료되면은 네네. 저쪽에 세팅 완료한 다음에 네. 형만님 모시겠습니다. 큰 그림 워낙 공들여서 찍으시니까 시간 좀 걸리겠죠. 잠시 후에 뵐게요. 지금 소장품들이 이제 다 빠지고 LP, CD 다 빠졌는데 지금 신정을 짧게 말씀 주신다면 어떤 심정이신가요? 6년이 진짜 긴 시간이잖아요. 야, 그 사이 이렇게 세월이 흘렀나 싶기도 하고, 사실은 어제가 마지막 이사였어요. 제가 이사를 2달간에 걸쳐서 조금씩 했거든요. 마지막 이사를 한 다음에 오늘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뭔가 갑자기 좀 뭉클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새 공간에 대한 기대가 있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교차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 작업실을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프리랜서가 됐으니까. 2007년도에요. 해수로 따지면 대략 벌써 이제 한 20여 년 가까운 세월을 제 개인 작업실이 있었던 셈인데 모두 6개가 있었더라고요. 첫 번째 작업실은 이준익 감독 때문에 그분이 이제 알려주셔서 굉장히 좋은 아늑한 한 6평, 7평 되는 공간으로 갔었고요. 가장 짧게 있었던 2평짜리 공간은 공유 사무실 같은 데였고, 창문 하나 없고 건물 한 중간에 이렇게 작게 이렇게 막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는 전화도 못 받았거든요. 그런 정도의 좀 열악한 분위기도 있었었고요. 빨간 책방이라는 홍대 앞에 있었던 카페 안에 제 작업실이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화요학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여기 책이 뭐 3만 권 가까이 되고 CD와 LP나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만장 넘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다 수많은 소품들이 버리지 못하는 수많은 물건들까지 5평, 7평, 2평 이런 공간에 제 물건들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뭐 집이 엉망진창이었었고, 막 침대 밑에도 막 책이 있고 막 이랬었고요. 가족들한테 이렇게 분산이 되기도 하고, 누나 집에도 갖다 놓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화요학회화를 마련하면서 어쨌건 다 한 군데 모을 수 있었으니까, 와, 이제부터 뭔가 이게 나의 전부다, 혹은 나의 전부였던 분신이다. 사실은 화요학회화 볼 때마다 그런 생각 하거든요. 사람마다 굉장히 복잡하고도 혼란스럽고도 다양한 면모가 안에 있을 텐데, 이 수많은 물건들로 제가 다 인수분해된 느낌이에요. 이 책에는 저의 어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이 CD에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고, 이 수집품엔 또 제 어떤 이상한 부분이 들어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모든 게 모여서 불가해하지만 그 자체로 하나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행복했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집어넣어야 될 물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간이 너무 좁은 거예요. 물건들이 다 안 들어갈 것 같은 느낌? 이 벽에 4개로만 보통 책장을 두르거나 장식장을 넣게 되면 택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구불구불하게 형상들이 들어갔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공간이 사실은 비정형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잘라내도 서로 이렇게 대칭이 안 돼요. 이 규칙이 없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이 공간을 만들어낸 뜻 같은 게 있는 거죠. 또 애초에 이 공간을 생각하면서 제가 최초로 떠올린 아이디어가 파이였단 말이에요. 파이라는 게 이제 비순환 무한소수로서 영원히 규칙이 없이 반복되는 숫자의 행렬들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삶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삶을 살아나가야 될 원칙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 있고, 이 순간에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규칙도 있는데, 이게 안 통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수많은 매일매일의 과제라든지 해나가야 할 어떤 벽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결국은 흔적을 남겨가면서 가는 게 삶일 텐데,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라고 했을 때, 하루하루는 성실하기가 규칙이라면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가 비정형이고 불규칙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개 중에 후자가 더 액센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성격적으로 패턴 혹은 규칙 같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쪽의 사람인 것 같아요. 평론가를 하다 보니까 또 개발된 부분도 있겠죠. 그런 성격을 타고났지만 흘러가는 대로 이런 비정형의 삶에 순응할 태도를 갖고 싶다라는 방식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공간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딴에는 많은 걸 계획했지만 역시 6년 동안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도 많았지만 좋은 일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공간에 지금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특성 자체가 저의 시선 혹은 뭐 삶이라는 걸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들하고도 일치하기도 해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을 때는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내가 너무 엄청나게 짓는 거 아닌가, 또 이름이 어렵지 않나 했는데, 제가 그저께 어디 식당을 갔는데 어떤 분이 따라 나오셔서 파이아키아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악수를 청하시는 거예요. 파이아키아라고 정확하게 발음하시더라고요. 와, 내가 이름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파이아키아라는 것이 뭐 여러 번 말씀드려서, 오디세이의 마지막 여정을 떠나서 고향 마을인 이타카 섬으로 올 때까지가 현대의 그 배로 가는 여정으로 보면 하루 반나절이면 오는 길이거든요. 근데
포세이돈 신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걸 무려 10년 동안 헤매는 게 오디세이 얘기란 말이에요. 오디세이가 원래 그 이름 뜻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이것 자체가 약간 삶의 어떤 은유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타카 섬으로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하다가 간신히 이제 어떤 섬에 상륙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파이아키아라는 섬인데, 사실은 그 섬의 왕 이름이 알키누스고, 그 알키누스의 공주 이름이 바로 나우시카예요. 그 두 사람이 극진하게 자기를 환대를 해주니까 오디세우스가 한 일이 마지막 그 집으로 가는 여정을 앞두고 두 사람한테 그동안 자기 삶에서 겪었던 그 수많은 일들을 다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이름을 바꿔서 수학기호의 그 파이와 아카이브를 합쳐서 이제 만든 거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 6년 동안 제가 막 굉장히 활달했던 시기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요즘처럼 좀 가라앉은 시기도 있었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계속 여기서 방송을 찍었고, 계속 세상에 대해서 내가 겪어온 얘기를 한 거잖아요. 책이나 뭐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겪은 저의 시선도 있겠죠. 이렇게 본다면 6년 동안 보아주신 여러분들과 또 이 촬영해주신 모든 제작진분들이 사실상 저한테는 알키누스고 나우시카죠. 하얗게 제작진분들이 저와의 첫 순간도 질문에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저와의 그 첫 순간이 2020년 찾아보니까 5월 12일이었더라고요. 그날을 생각해 보면은 느끼는 점들, 그런 게 있을까요? 회사에 이제 그 팀장님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신뢰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굉장히 똑똑한 20대의 신입사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방송 같은 걸 할 수도 있을 테니까 구체적인 회의를 한번 해봐라 했는데, 팀장님이 안 오시고 혼자 오셨어요. 저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나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 뭐 경력이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절대 기가 안 죽는 사람이었었고, 홍현 씨도 본인 일을 굉장히 잘 해내셨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같이 출연하시는 것으로서 사실은 현호준 씨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숙기가 없으셔서 본인이 고사하셨죠. 그래서 이제 흘러왔는데 결국은 다시 출연하게 되었고, 저는 평론가님 처음 뵀을 때 따뜻함과 차가움이 동시에 보이는 사람이 또 처음인 것 같다라고 느꼈거든요. 보통은 한없이 차갑거나 한없이 따뜻하거나 보통 한 갈래를 택하는데, 평론가님은 그 인생에 대한 비관주의, 기대하지 않는, 이 프로그램 제안하는 것도 수많은 프로그램들처럼 뭐 잘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센 척한 거예요. 그걸 드러내진 않으시고 저에 대한 예의와 반가움 이런 건 보이시면서 그 안에는 그 기대하지 말자라는 그 차가움이 보였거든요. 근데 또 되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배웅해주시고 하는 모습들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생각과 마음이 서로 통합이 안 된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다정함으로 세상에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또 갖고 있는 근본적인 차가움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양자 사이에서 사실은 맨날 후회하는 쪽의 사람인데, 그걸 너무 좋게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일범 교수님이라는 정말 뛰어난 건축가, 공간에 대한 상상력과 구현력이 높으신 분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막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저도 또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이 공간이 결국 최종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중간중간 이렇게 공사할 때도 들어오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설계도도 다 보고 또 건축가님하고도 계속 이야기도 나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에 대한 상상이 막 머릿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려지지는 않더라고요. 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완성이 돼서 딱 들어오는 순간 우와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굉장히 흥분했었고,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뭐겠습니까? 책 꽂은 거죠. 박스를 여러 개를 갖고 왔었고요. 그래서 책을 딱 처음 꽂는데 그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약간 공간이 나는 걸 너무 극도로 싫어해서 정확하게 책 사이즈에 맞도록 되어 있거든요. 폭이라든지 높이라든지. 그래서 꽂으면 탁 하고 뒤에 걸리는 그 경쾌한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꽂던 기억, 그게 제일 먼저 납니다. 봉준호 감독이 했던 인상적인 인터뷰 했을 때 얘기인데, 시나리오를 처음 쓰게 되면 다 자기가 창조한 인물이잖아요. 살인의 추억의 박도만 형사, 이런 본인이 만들어낸 인물이잖아요. 그럼 처음에 송강호 씨를 캐스팅해서 얘기할 때 박도만 형사는 말이죠, 이렇게 뭐 설명을 하겠죠. 어느 순간이 되면 만든 사람은 감독인데도 불구하고, 각본가임에도 불구하고 배우가 이 두 사람보다도 훨씬 더 그 인물에 대해서 잘하는 순간이 반드시 온대요. 그렇게 되면 감독 입장에서 완전히 맡긴대요. 이 공간이라는 것도 사실은 처음에 만든 사람이 있지만, 이 공간에서 저만큼 많이 살고 이 시간을 쌓고 했던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이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은 제가 만든 사람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구석구석 즐기는 저만의 방법이 있는데, 층고도 그렇게 높은 건물이 아니고 60평을 옆으로 퍼진 재미없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공간 자체는. 근데 거기다가 이런 어떤 비정형, 무규칙, 뭐 수많은 것들을,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서 이런 복잡한 공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말하자면 수평적인 공간의 수직을 만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평한 공간인데 계단을 넣고, 계단도 어떤 데는 5개, 어떤 데는
두 개 해서 중간 계단이 있는 계단참이 있는 곳도 있고 미로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전체적인 구조가 가운데 홀을 겉에 만들어낸 계단으로 통한 뭐 2층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이 생겨났어요. 그 공간들이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도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 좀 이렇게 앉아본 게 처음인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 기본적으로 음악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블루레이 플레이어도 있었고 여기서 조작을 해서 저쪽에 스크린에 연결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쳐다볼 때 느낌 같은 게 있어요. 혹은 가끔씩 친구들이나 친지들이 왔을 때 제가 떡볶이 같은 거 해준단 말이에요. 가운데서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겠죠? 여기서 쳐다볼 때 흐뭇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쫙. 더군다나 이 컨트롤 타워 같은 곳이니까 좋았었고요. 미로 같은 공간은 저는 뭐 자주 가지 않았지만 오는 사람한테 여기 이런 데도 있어요 하고 보여드리면 굉장히 좋아하면서 거기서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이상한 얘기지만 밤에 운동 부족하고 이럴 때는 러닝머신에서 뛰기도 하지만 또 무릎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를 제가 한 20바퀴 돌기도 해요. 걸어서 천천히. 그럼 무슨 제주 올레길 도는 느낌도 나거든요. 공간마다 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시력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무조건 밝게 해달라고 했어요. 빛의 활용 가능성을 뭐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더 아쉬운 거는 공간은 저는 굉장히 훌륭한 공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를 자꾸 비하하는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실제 뭐 대단하지도 않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공간을 내가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적어도 지금 이 공간인 파이아키아를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저만큼 이 공간을 아끼면서 이거 자체가 제 삶이었던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제 작업실은 아니었던 거고요. 저는 어차피 일하고 휴식이 분리가 안 된 사람이고 사실상 공간과 제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사무실에 이사 간다 정도의 느낌이 아닌 거죠. 제가 예전부터 사인을 받기도 하고 물건에도 받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그거를 지금처럼 미친놈처럼 하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사실 거의 광인 같잖아요. 제가 구체적인 시발점이 있었다고 말을 한다면 박찬욱 감독을 개인적으로 짧게 만날 어떤 일이 있었고 그냥 그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망치를 가져갈까?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올드보이 망치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장도리가 이 앞에 철물점이 있거든요. 길 건너면 7,000원짜리 망치를 사서 감독님을 뵙고 망치를 권해서 사인을 받았는데 너무 재밌어 하면서 사인을 해주신 거예요. 그 순간이 굉장히 재밌고 좋았어요. 그 직후에 또 우연히도 봉준호 감독님을 만날 일이 있는데 봉준호 감독님을 만나러 가는데 제가 이만한 수석을 가져갔거든요. 그 사인을 받았죠.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을 만났는데 원더풀 라이프라는 영화를 워낙 좋아하니까 원더풀 라이프는 결국은 의자에 시청자를 혹은 관객을 초대하는 영화란 말이에요. 감독님한테 의자 하나를 드리면서 마지막 그 멘트를 좀 적어주시겠습니까? 근데 너무 정성스럽게 적어주신 거예요. 그 세 가지 물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제가 정상인이었는데요. 그 세 물건을 받은 다음부터는 제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본성대로 미친 쪽으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가 이사다. 이 얘기죠. 사실은 이 공간을 만들 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지만 내가 너무 좋아하는 뭐 감독, 배우 이런 분들도 오시기 시작했잖아요. 처음 외국 감독으로서 유명하신 분이 온 게 바로 레오스 카락스였어요. 레오스 카락스 감독님 특유의 굉장히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기인 같은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따사롭게 그러면서 그분께 제가 이것저것 설명해 드리면서 돌아다니는 어떤 순간 근데 레오스 카락스 감독이 내가 이렇게 일하고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이 공간에 온다? 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 또 한 명은 아리에스터 감독도 기억이 남아요. 아리에스트 감독은 정말 극악한 영화 만들잖아요. 저 사람은 대체 뭘 먹고 무슨 꿈을 꾸길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너무 따뜻한 사람이었었고 아리에스트를 데려와서 여기서 공간을 쭉 설명하는데 이 사람이 들을 때 어떤 표정이나 이런 게 마치 한국에 온 유학생인데 내 룸메이트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근데 한국은 말이야 혹은 내가 있는 공간은 말이야 하고 설명해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또 영화랑 너무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리에스트 온 기억도 또 굉장히 깊게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분들이 제 기억이 나고요. 유현주 교수님 같은 분이죠. 공간은 기억의 총합이라는 이야기를 유현준 교수님이 했어요. 딱 그런 것 같거든요. 이 상황이 저한테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유현준 교수님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이 아는 어떤 인테리어 전문가가 있었어요. 쫙 둘러보시더니 제가 조언해 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 왜냐하면 이 공간을 보니까 이 공간 자체가 이동진 선생님의 뇌 속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도 다 이동진이라는 사람의 그 특성이 구현된 것으로 보여서 내가 여기서 무슨 조명을 어떻게 바꿔라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시면 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공간 자체가 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런 쪽의 전문가가 아닌데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도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오니까 이동진 상의 머릿속으로 들어온 것 같다. 그런 구조인 것 같다라는 말을 기요시 감독님도 하시더라고요. 아 역시 이게 정상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생각이 비슷한 건가? 그래서 내가 정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세 분이요. 네. 좀 살짝 묻어갈게요.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너무 좋죠. 사실은 누구나 그렇지만 사회적인 가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걸 또 못 견디기도 해서 끊임없이 막 이렇게 되도 않는 농담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 이유가 제 딴에는 이제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실제로 혼자 있을 때는 전혀 다르겠죠. 평상시에 사회적 가면을 쓴 저는 굉장히 밝은 쪽이거나 그쪽으로 노력하려는 쪽의 사람이고 혼자 있으면 엄청나게 가라앉아 있어요. 지독하게 좀 약간 어두워 보인다 그럴까? 어떤 면에서는. 거기다가 혼자 있는 시간도 문제인데 저는 타고나기를 야간에 활동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기 평상시에 이제 나오는 게 집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거나 아침을 아주 늦게 먹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상 하루가 오후에 시작이 돼요. 근데 여기서 퇴근하는 걸 보통 뭐 새벽 4시에도 하고 5시에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밤 10시부터 새벽 한 5시, 6시까지 혼자만 여기 깨어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가라앉아서 이대로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지경까지 가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편안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습도 나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저랑 가까울 수도 있거든요. 혼자 있는 공간으로는 사실은 너무 저한테 잘 맞아서 문제였던 공간일 수도 있죠. 이게 아무리 멋진 공간이라고 해도 막 처음에 이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했을 때 막 매번 막 가슴이 벅차오르면 병원을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처음에는 이 공간이 당연히 더 도파민 같은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세로토닌 같은 공간이에요. 세상으로 해서 제가 막 상처를 입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의기양양해서 돌아오기도 하는데 여기 딱 오면 그걸 다 이렇게 품어주는 어떤 동굴 같은 느낌이라고 그럴까? 그런 측면에서 제 6년간의 삶 자체이기 때문에 물론 집이 있지만 분리해서 어떤 특별한 순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거 자체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지금도 잘 모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앉아서 이 샷을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찍힌 지금 이 뒷면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 시선은. 떠나는 순간에야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었으니까 제가 6년간 구석구석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겠죠. 그게 저는 너무 좋죠. 한편으로는 이제 무력감도 느껴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비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사를 가서 이제 또 파이아키아를 또 어떤 식으로든 또 만들어내야 될 텐데 여기에서 경험을 가지고 좀 더 잘해보고 싶죠. 이 공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일에도 엄청나게 큰 복합적인 도움을 받은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도서관을 안 다니거든요. 27,000권의 책이라는 게 훨씬 더 많은 장소가 있는 도서관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도서관은 테이스트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어쨌건 제 관심에 외연이 가닿은 언저리에 있지 그 넘어선 책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도서관보다 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것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영화평론가니까 굉장히 많은 영화에 관련된 자료들이나 혹은 DVD나 블루레이도 있죠. 파일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음악도 있잖아요. 이런 것이 다 섞여 있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있거나 어떤 뭐를 탐구하거나 무슨 주제가 있어 생각하려고 하면 사실상 이 안에 다 있어요. 모든 게. 또 그 위치를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걸 탐색하는 시간이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면 어느 서가에 가서 세 번째 칸 밑에 앉아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책을 보다가 그 책 빼들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서 무슨 음반에 가서 무슨 가사 같은 걸 보다가 또 빼든다거나 뭐 이런 식의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과정이 굉장히 효율적이기도 했고 저한테도 영향을 미쳤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모순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 저도 세상에 저를 내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숨어서 완전히 처박히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사라지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이 공간을 잘 쓰고 싶고 잘 활용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무슨 무대처럼 단도 만들었잖아요. 저 만들었던 이유는 그때만 하더라도 여기서 뭘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 초대해서 뭘 한다던가 강의 시리즈를 한다던가 여기서 뭐 이런 식의 어떤 많은 것들을 기획했었는데 하나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이 공간을 만들 때 나머지 한 목표가 있었는데 그거는 처박히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공간을 만들 때 창을 최대한 많이 내리는 방식 같은 거를 다른 사람은 원할 수도 있잖아요. 채광이 좋다던가 저 다 필요 없고요. 동굴처럼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전자가 더 강했고요. 끝나는 지점에서 후자가 더 강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뭘 해 이런 느낌이라고 그럴까?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지만 일단 몸이 가라앉고 그다음 정신이 가라앉게 되어 있고요. 새 공간에서 가면서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저라서 너무 좋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의지로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서 요즘 좀 그 문제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토요일 밤에서 일을 넘어가는데 굉장히 독특한 꿈을 꿨어요. 독특하다기보다는 저한테는 인상적인. 근데 토요일 밤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시간이 왜 중요했냐면 마지막 이사한 이틀이거든요. 이사를 지금 벌써 몇 개월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씩 계속 날랐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고 또 새 공간에 대한 또 기대로 약간 타오르기도 했었고 토요일 날도 이사를 13시간 했고요. 친지들과 함께.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 한 4시, 5시쯤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몇 년 동안 아버지가 꿈에 안 나오는 게 그렇게 섭섭했거든요. 몇 년 만에 아버지가 꿈에 나오시니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 지금 14년이 됐는데 근데 아버지는 이 공간을 못 보셨거든요. 왜냐하면 6년 전에 만들었으니까. 모든 아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저희 아버지도 꽤 많은 걸 타고난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인생이 그렇게 잘 풀린 사람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나 실제 상상의 영역에서나 너무 좁게 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된 건데 파이아키아를 생각하면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꿈 내용이 뭔가 하면 겨울인데 너무너무 추워서 이 편도 3차선, 왕복 6차선 도로에 사람들이 막 피신을 하는 행렬이 있었어요. 근데 6차선 도로가 양쪽 평평한 그런 노면이 아니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 얼음이나 이 눈 같은 잔설 같은 게 너무 굳게 뭉쳐져서 이 도로 표면이 막 이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가지도 못하고 어딘지도 모르고 막 이런 상황인데 아버지가 제 앞을 걸어가시면서 이쪽으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그 중앙선에 가까운 1차선이었는데 아버지를 따라가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길이 괜찮은데요? 이러고 따라가는 꿈을 꿨어요. 제가 이사하잖아요. 또 어쨌건 지금 인생에서 제 나름대로는 또 다른 고비란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나타나 주신 게 저를 도와주시는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었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꿈 2개로 끝나거든요. 그 꿈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또 그런 측면에서 영화적이기도 하고, 어찌됐건 오랜만에 아버지 보니까 반갑기도 했고, 더군다나 저는 이사를 앞두고 있고 지금도 저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아버지 따라서 이 1차선으로 가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좀 편해졌어요. 그 순간이 또 생각나네요. 이사를 이사업체에 맡기지 않고 몇 달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그냥 문자로 끝이야 라고 하는 이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이걸 하나하나 다 나르면서 몇 개월 동안 이사를 했거든요. 그게 저만의 어떤 이 공간에 대한 이별 의식 같은 게 아니었나. 무시무시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영화를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감독 지망생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어떤 조언을 한 걸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당신은 영화를 그렇게 원하는데 영화도 당신이 원할까요? 만약에 이 공간이 어떤 생물체로 거기에 기생충처럼 살았던 저를 떠올릴 때 제가 최선의 어떤 거주자였냐 생각하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신감이 없네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사랑했었다 이런 정도. 너한테 부족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난 진짜 이 공간을 너무 좋아했었어.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풍족하게 네. 먹여주셨으니까 책과 공간을 양식으로 채워주셨으니까 거의 질식한 상태로 만들었죠. 그만 좀 이렇게 했겠죠. 외적으로는 저한테 가장 복받은 운이 좋았던 시기고요. 내적으로는 어떻게 계속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해소가 되셨나요? 아니요. 그거 평생 해결이 될까 싶어요. 진심으로 느끼는 건 제가 너무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서 세상이 저한테 좋았다고 그럴까? 그걸 잊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예단하지 않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 부응하지 못할 정도의 창태일 수도 있고 혹은 세상이 저한테 이전보다 차가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정반대로 저도 굉장히 활기차고 세상도 활기차고 해서 잘 만날 수도 있겠죠. 더 잘 풀려나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게 어떤 거든 전체적인 큰 흐름은 따르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을 성실하게 새로운 파이아키아에서도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죠. 오늘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영화가 원더풀 라이프예요. 원더풀 라이프가 삶을 약간 총결산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 또 영화 속의 주인공이 모치츠키라는 사람인데 촬영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양해를 구하고 여기 지금 촬영해 주시는 6분 지금 서 있는 이 풍경 그대로를 제 카메라로 찍었거든요. 그게 모치츠키의 마음이었는데 말하다 보니까 그 사진 너무 잘 찍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이 풍경이 사실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을 닫을 때, 마지막을 닫을 때 뭐 떠오를 장면 혹은 사람?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벽인 사람도 있었고 어떤 기회에 이게 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문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제 나가겠죠? 나가서 또 다른 파이아키아로 가게 될 거고 제 삶이 똑같을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고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벽인지 문인지 헷갈릴 순간이 틀림없이 계속 오게 될 텐데 그때 여기 멋지게 제가 만든 이 빨간 문 같은 그런 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인터넷 설치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주말도 가능, 야간도 가능, 오늘도 가능. 주말도 야간도 오늘도, 주말도 야간도 오늘도. 365 설치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